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성탄절 전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내년 초에나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주택 판매가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지난달에 비해 0.3% 감소했습니다.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늘 3차 발사에 나섭니다.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90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29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힘 조금만 더 내십시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로의 신제품을 상대로 새로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부품거래에서도 협력관계, 부품거래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두 기업의 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삼성의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글로벌 마감 시황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인물들의 발언에 따라서 등락이 컸습니다. 개장 때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얼스킨 보우스 재정적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재정절벽 협상으로도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낙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현재 겪고 있는 난항을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나 따로 백악관에서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결과를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놓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코스코가 5.9%나 올랐고 백화점 JCPenney 4.2%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83%, 106.98포인트 올랐습니다. 12,985.11 기록했고요. 나스닥 역시 0.8%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2,991선에서 장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지수 0.79% 오르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1,409.93으로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재정절벽 이야기가 영향을 줬습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강보합권에서 5,803.28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강보합권에서 7,343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0.37% 소폭 오르면서 3,515.19 기록했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는 어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반등 요인을 찾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 증시 이틀 연속 2,000선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일본은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의 상승 랠리로 시장이 과열했다는 인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 넘게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114.95포인트 빠지면서 9,308.35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89% 떨어진 1,973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0.62% 약세 보이면서 21,708.98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환율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는 소폭 올랐습니다. 2.4원 상승하면서 1,086.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재정 절벽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 일색이던 시장의 심리가 기대감으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지표의 부진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개장 전 유로존에서는 유럽연합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승인하면서 37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집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렌 버핏이 재정절벽 협상이 마감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기겠지만 내년 초 머지않아 타결될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 지난 10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 지수 반등세가 꺾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10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는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달에 비해 0.3% 감소한 36만 8천 채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39만 채를 밑도는 것이며 지난 9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 38만 9천 채보다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절벽에 대한 낙관론을 보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지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크리스마스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이미 중산층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과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내림세로 출발한 뒤 장 내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들어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반등에 성공해 상승작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남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내년 초에나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핏은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에 출연해 재정절벽 협상이 합의점을 찾겠지만 그 시기가 올해 말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 타결에 수개월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가 12월 31일 이후에 이뤄져도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비해 0.3%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36만 8천 건으로 지난달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판매 건수가 17.2% 늘었으며 시장 예상치인 39만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출은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수지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2년 10월 중 국제수지 자료를 통해 10월 경상수지가 5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7월 61억 4천만 달러 경신은 실패했지만 전월 59억 1천만 달러와는 비슷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2월부터 9개월째 흑자 행진을 벌였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341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 34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드러난 것은 수출 덕분입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과 화공품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호조에 힘입어 481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수입은 전월 420억 8천만 달러에서 10월 43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9월 54억 9천만 달러에서 10월 52억 1천만 달러로 다소 줄었습니다. 국제 수지 가운데 서비스 수지는 지적재산권과 여행 수지가 개선된 데 힘입어 3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라호가 오늘 29일 3차 발사에 나섭니다. 나라호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최종 발사 여부와 시각을 결정한 예정인 가운데 나라호 우주센터 주변에는 구름만 낄 것으로 보여 날씨가 발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날아오는 오후 4시에 발사될 예정이며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 10번째 국가가 됩니다.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90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90대책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정책 시행 직후 서울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 물량의 계약이 저조하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 2천 가구로 양도세 감면 정책 시행 이전에 6만 9천 가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9월 24일 이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올해 안에 취득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분양한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입니다. 90대책 효과가 아직 미비한 단계이며 기간도 한 달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90대책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세 부담이 들어 다시 거래 분위기는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도 전국에서 2만 8천여 가구가 분양돼 미분양 물량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화가 최대 10%까지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 것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노동부는 지난달 프랑스 본토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9월보다 1.5% 4만 5천 명 늘어난 310만 3천 명으로 1998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경제 위기로 실업자 수가 늘고 있으면서도 실업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요즘 경영인들 경기 침체를 극복할 뾰족한 수단을 찾느라 여념이 없지요.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경제 위기 닫힌 문을 두드리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경영자 150명이 경제난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최소 3년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활로를 뚫기 위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창출이 화두였습니다. 인력과 생산량을 늘리는 물리적 확장보다는 아이디어 투자를 통한 제품 혁신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R&D에 먼저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애플은 2009년 매출이 365억 달러에 그쳤으나 아이폰 출시 이후 3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시장 수요는 좋은 제품으로 바뀐다는 경영학 이론을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아이디어 창출과 혁신을 위해선 지금의 상황에 안주해선 안 되며 계속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내가 성공한 걸 어떻게 깨뜨릴 거냐가 관건입니다. 애플도 지금 흔들리잖아요. 성공이 도대체 걸려든 겁니다. 특히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인문학적 사고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또 R&D에 투자해서 점프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위기 극복은 물론 한국의 애플, 구글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올해 대규모 고졸 공채를 실시한 하나그룹이 고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대학을 운영합니다. 하나그룹은 최근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기업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대학은 고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이수계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한 일종의 기업 자율대학으로 학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연아, 이승기, 손현재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KB금융그룹의 광고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이들의 계약 과정에는 단순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금융그룹 광고 모델인 이승기와 김연아, 손현재의 계약 과정에는 돈으로만은 따질 수 없는 훈훈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광고 모델 호감도 1위인 이승기는 부모가 모두 국민은행 행원 출신입니다. 가수 데뷔 초부터 국민은행 광고 모델이 꿈이었을 정도로 애정도 상당합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망주 시절부터 KB의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KB는 김연아가 각종 대회를 통해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도 미성년자 신분인 김연아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광고도 미뤄왔습니다. 최근 국민은행 광고에 모습을 드러낸 소년제 역시 김연아와 비슷합니다. KB의 비인기 종목 후원 속에 이들은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광고 모델 호감도 5위권 안에 위치하는 톱스타까지 성장했습니다. 우리 KB와의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통해서 은행 광고는 고객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광고 모델도 깨끗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스타들도 금융권 광고를 선호합니다. 은행권은 특히 어떤 기업의 특성상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러한 어떤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은행들이 운동선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단기 계약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KB는 단순한 광고주, 모델이 아닌 의리로 뭉친 관계를 유지하며 양쪽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금융지주 어떤 회사인지 또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한국금융지주라고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편하게 한국투자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산운용이라든지 밸류자산운용을 주력으로 다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주력으로 되어 있는 그냥 보통 증권, 근데 비은행권에 있는 금융 지주회사로서는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금융지주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은행들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많이 센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이 주축이 되고 운용사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흐름은 일단 바닥에서 일정 부분 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한국금융지주도 낙폭을 좀 멈추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거래량의 증가라든지 특이한 모습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좀 최근에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금융이나 증권 쪽에는 거의 잘 들어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기관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으로는.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한국금융지주 어떤 모습을 좀 보이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도 상승을 이어간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민감주들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모습만 본다라면은 그래도 증권 쪽은 좀 잘 버텨줬고요. 예. 그다음에 화학하고 건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한국금융지주도 바로 주가가 한 38,000원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유하는 게 맞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39,000원에서 4만 원을 오가면서 거래량 증가가 일어날 때 그때를 다시 타겟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오히려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저항 돌파가 안 될 때 4만 원 저항 돌파가 안 될 때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하게 39,000원에서 49,000원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장에 돌아서는 걸 좀 확인하시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한국금융지주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공기업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공기업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공기업이 참 문제가 많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20조 8천억인데요. 공기업 부채가 지금 463조 5천억입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그런데 작년 말 얘기니까 아마 올해 지금 더 늘어났겠죠. 예, 지금쯤은 제 짐작으로는 아마 공기업 부채가 약 500조 정도 될 걸로 생각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고요. 또 지방정부도 공기업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공기업이 137개 정도 있는데 여기도 부채가 약 50조 정도 있습니다. 그럼 대충 중앙정부 공기업하고 지방정부 공기업 합하면 지금쯤 한 500조 정도의 부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00조요? 이 500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GDP가 약 1,300조 정도 되니까 그 이제 그런 그 규모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건데 문제는 500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 한 450조 합하면 한 950조쯤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부채가 450조라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GDP 대비 한 33%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공기업 부채를 다 합하면은 한 7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3년 연속 임금 인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공기업이 이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공기업을 선진화하겠다 말씀하셨죠. 이 선진화하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빚이 많은 공기업을 방만한 공기업들을 구조조정을 좀 해서 혁신하겠다는 얘기했는데 첫 해 한번 시작하자마자 공기업 노조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공기업 선진화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거의 한 뭐 엄청나게 그 많은 고용 불안, 예컨대 뭐 일용직 임시직매도 680만 명, 자영업자도 720만 명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현재 3년 연속 임금을 올려오고 있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제 노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공공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늘 보면 진짜 국민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볼모로 잡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가 계속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컨대 우리가 공기업 중에 제일 그 빚이 많은데 어딘가 봤더니 소위 말하는 LH공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게 한 130조 정도 돼요.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130조 되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자력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예산에는 이제 국가의 정부에 돈을 좀 대줘가지고 이걸 좀 갚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 정도로 현재 공기업 스스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자력으로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조정은 물론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임금을 이렇게 3년째 인상해 오고 있으니까 사회성이 흔히들 말하기를 신의 직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결국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또 정부의 부담이 되고 결국은 국민이 또 세금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현재 6대 공기업, 빚이 많은 공기업이죠. 예컨대 뭐 토지주택공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약 한 40조 빚을 지고 한국전력 등등 해가지고 그 6대 공기업의 그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버는 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가 봤더니 버는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 99%밖에 안 되는데 거의 버는 돈 가지고 이자 갚으면 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은커녕 지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참 일반 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방만한 부실 경영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 왜 그러면 일반 기업은 상상할 수 일반 기업은 벌써 문을 닫았어야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많이 났어요. 적자가 많이 나는데 빚은 약 한 10조 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한 40조 정도, 한국수력원자력 한 20조 정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방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모로 하는 측면도 있고 예컨대 뭐 지하철을 운영 안 하겠다든지 뭐 지금 서울 지하철도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파업 중 뭐 걸핏하면 파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아주 그 전기요금 인상을 해달라고 막 난리고 말.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 공기업 구조가 중앙정부 공기업이 286개,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공기업이 137개인데 이 공기업을 감독하는 기관이 정부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또 이유는 뭔가 보면은 현재 공기업의 그 수장들의 거의 90%가 정부에서 있던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어제 신문 나온 거 보니까 현재 중앙정부 공무원의 387명이 286개 공기업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대충 이제 공무원들 있다가 퇴직하면은 이제 공기업의 장이나 아니면 부장 정도 해가지고 한 몇 년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할 피감독 기관을 감독할 수가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가려고 할 때 말이죠. 가끔 신문에 보면 나오지만은 나가려고 하면은 그 피감독 공기업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 데모를 해요. 예. 그건 일종의 약간의 쇼인데 하면은 이제 그 새로 나온 사람들이 취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 조건이 뭐냐? 해서 이제 요구 조건이 임금 인상 뭐 등등 그런 나오면 그러면 대부분 그 조건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공기업에서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우리 공기업이 스스로 우리 공기업에서 장이 되는 건 별로 안 좋다. 예.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에서 장이 되면 감독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게 우리한테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이것이 그야말로 공기업과 정부 간의 그 유착 관계 예. 이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낙하산 부적절한 인사, 관계.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말이죠. 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고 감독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더 큰 문제는 공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공기업 민영화가 안 되죠. 민영화 해버리면 이제 감독당국에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민영화면 물론 민영화해도 상당 기간은 제가 보니까 민영화되는 그 우리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 봐도 보면은 정부에서 상당히 입김을 행사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영화되면 나가기 힘들어지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제일 큰 문제가 그 공기업이 민영화돼 가지고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에 금융 공기업이 굉장히 많죠. 현재 보니까 여기 신문 보도를 보니까 금융 공기업에 나가 있는 낙하산으로 나가 있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산하에 그 현재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은 예. 대체로 한 30명 정도 나가 있는데 연봉이 평균 2억 3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평균이요, 연봉이.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 문제는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예컨대 뭐 화랑 같은데 ING라든지 혹은 암로 같은 혹은 스위스의 UBS 같은 이런 은행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 산업을 금융 산업을 정부에서 꽉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규제로 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산업으로 발전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지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나중에 내가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방만 경영도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 많은 분야에서 이것이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이 상당히 임금이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식 집약이 고부가치 서비스업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이게 대개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발전돼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분야 지금 정부 전 분야가 많이 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술전당 같은 경우에 제가 봤는데 누가 아는 사람 얘기해봤더니 예술전당에서 예술을 30년 한 사람은 절대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장은 누가 오느냐? 항상 뭐 교육 무슨 문화 관련 부처. 관련 부처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오는 거죠,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장이 안 돼요. 뭐 세종문화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립대학교 뭐 웬만한 데는 다 지방대학 총장한다. 정부에서 내려간다든지. 심지어는 또 그 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청이 말이죠. 이게 너무 지금 각 분야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할 그 산업들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고 경영은 방만하고 그 결과 빚은 이렇게 한 500조 원 되면 이걸 누가 나중에 갚습니까? 이게 지금 S&P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핵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에서는 국가 부채 그러면 말이죠. 정부 부채 외에도 두 가지를 포함해 하나는 공기업 중에서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는 공기업은 정부 부채를 간주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은 중앙은행에서 통화 관리를 하느라고 진 빚, 그걸 이제 한국 같으면 통화안정정권 부채죠. 예. 이것도 한 160조에서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포함해서 국가 부채라고 발표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은 한 7, 80%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정부 부처 그리고 감독을 받아야 될 어떤 공기업 간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 이걸 지금 빨리 끊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일자리 때문에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그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예.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하려고 해도 못한 거거든요.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나가서 내 일자리인데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정년을 보장해야 돼요. 이제 공무원이 뭐 장관이 되건 국장이 되건 간에 자기 능력 거기서 정년까지 일을 하도록 하고요. 좀 임금도 좀 올려주고. 그게 이제 싱가포르 스타일이에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융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엄격한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청렴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금융산업은 오늘날 세계에서 탑 클래스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개입하지 않으니까 엄청 정부에서 얘기한 그 규정만 지키면 되니까 엄청 발전한 거죠. 민간의 창의적인 경쟁력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처음 취임해서 2, 3개월 이내에 그야말로 혁신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 공기업 방만한 경영 임기 중에 이 숙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죠. 몇 개월만 지나면 공무원들이 포위당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국민들은 이런 공기업들의 많은 부분을 좀 민영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민영화하면은 내가 갈 자리가 없어지죠. 지금 근데 우리가 뭐 산업은행 같은 거 혹은 기업은행 같은 거 혹은 뭐 인천공항이나 등등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이제는 정부에 더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좀 제대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민영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공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공공 서비스고요. 그렇습니다. 공공 서비스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민영화됐을 때는 이제 시장에 의해서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지금 지불하는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 현재 한국전력에서 제공한 한국전력 부채가 약 한 40조쯤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한국전력에서 전기, 수도, 지하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도 피감독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이 되고 또 국민들도 너무 싸게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작이 돼가지고 이 500조 원에 달하고 자꾸자꾸 해마다 증가하는 이 부채를 나중에 누가 갚을 것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남주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면 갚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터지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공기업의 지배구조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어떤 그 고객들에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지금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그럼 감독기관이 그게 절대 피감독기관을 벌써 나갈 생각하면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사태가 나지만 저축은행도 감독 그거는 좀 공기업은 아니지만 안 되는 게 금융감독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다 나가잖아요. 감독이 안 된 거거든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기업이 제대로 되려면은 감독 당국에서 정말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감독해서 구조조정 좀 할 건하고 제가 보기에는 단가 인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도 안 되는 것은 국민이 서비스 요금을 좀 부담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건 아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공기업 선진화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우리나라 공기업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좀 이중적인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도 또 내 자식은 공기업 가길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당장 공기업이 보수가 워낙 좋으니까요. 지금 보수 좋고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런 공기업이 이제 민영화돼가지고 개인기업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하면은 역시 공기업은 또 대기업이니까 또 가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기업은 전부 다 계획의 대상이다. 근데 아마 정치인들의 아들들은 대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고려대학교 오정근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와 함께 책임지지 않는 우리 공기업들의 부실 경영의 실태와 그리고 문제점들을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좀 가슴이 답답하네요.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삼성과 애플 얘기 이번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삼성과 애플의 밀고 당기는 소송을 두고 세기의 특허 대결이라는 표현을 하죠. 얼마 전에 두 회사는 미국에서 상대방의 신제품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한편 부품 거래에서의 협력 관계도 지금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간의 팽팽한 신경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문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석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좀 야해지신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애플과 삼성 간의 새로운 국면 맞고 있습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를 이제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좀 반전 같은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네, 둥근 모서리의 사각 디자인 특허로 굉장히 유명한 이 디자인 특허가 그러니까 원래는 약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중복 출원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포기한 내용은 그 두 가지 그 중복된 특허를 하나로 이제 그 통합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통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삼성과의 그 소송전 중간에서 뭔가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은 이제 배심원단 그 판결 자체가 좀 무효화가 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의 그 어떤 그 근거를 아예 그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조치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전에 그 애플과 삼성 간의 미국에서의 특허전에 있어서 내려진 결정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양측이 이제 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순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특허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삼성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자면 그 디자인 특허 침해 근거로 활용된 특허가 소멸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배상 우리가 전체 한 1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거기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5억 달러 정도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새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주장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는 포기한 특허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판단 근거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특허권자를 우선하는 시각이냐, 아니면은 피고를 배려하는 시각이냐, 양쪽에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다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중복 특허를 그냥 하나로 통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어떤 판결 과정 자체가 다시 반복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측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앞으로 애플이 가져가게 될 전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 소송전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두 회사가 소송전을 굉장히 확대해서 진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안드로이드 진영의 이제 그 기업들과의 소송전들, HTC라든가 구글과의 이제 소송전들은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모든 이제 소송 에너지를 이제 삼성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그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두 회사의 기조를 보게 되면은 어느 한쪽으로 승기가 확실하게 기울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강경 대응 기조, 이게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허 소송을 통해서 양 회사가 기업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부품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삼성의 가장 큰 고객이 또 애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어느 부품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에 좀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 삼성전자의 대응 입장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세트 사업에서는 애플하고 이제 경쟁 관계지만 부품 공급 관계는 별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여러 번 밝혀왔었습니다. 이 점은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애플에게 위협적인 경쟁자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뭔가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 부품 공급 그 관계를 조금 축소시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이 좀 원활치 않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갑자기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애플의 제품 정보가 이 설계 단계로부터 좀 흘러 들어간다거나 이런 어떤 위험 요인을 갖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모바일 시장에서 이제 애플한테 우위를 점하기 시작을 했죠. 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애플에게 다양하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 이제 부품 공급 관계에도 이제 뭔가 그 녹록치 않은 그런 과거와 같은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양새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을 뭔가 이렇게 그 축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애플의 생산 일정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재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부품 사업의 관계까지도 한꺼번에 어떤 그 경쟁 관계에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두 회사가 모두 이제 대립 관계가 워낙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부품 협력 관계까지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최근에 애플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삼성과 관계에 있어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품 공급원의 다양화하는 관점에서 대만 업체에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원활하게 부품 공급이 대만 업체로부터 안 됐던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그런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해서 대만 업체라든가 좀 접근을 했었는데 어떤 그 생산성, 생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만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그 부품 다각화 전략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부품 공급업 다변화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시장에서 아이폰 5의 출시가 여기저기서 늦춰지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를 눈치채갖고 지금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부품을 통해서 애플의 목을 조우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지 그런 모양새가 예.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요. 과거처럼 이제 그 부품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천명이 지금 최근에는 좀 그렇게 자주 그렇게 들리지는 않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의 최종 승자 누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두 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지향하는 바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공존을 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시장 경쟁이 어느 정도 그 성숙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삼성이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을 앞지르면서 뭐 지금 시장을 지금 점유율 1위죠. 예,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앞처로부터 이제 견제를 받는 것 같고요. 결국엔 또 에릭슨한테 미국에서 또 소송을 지금 당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삼성이 에릭슨의 이 통신 특허를 한 2001년서부터 뭔가 이렇게 사용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그 연장 계약을 지금 이제 체결하지 않고 있어서 에릭슨이 이제 그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에릭슨이 갑자기 뭔가 무리한 사용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연장 계약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게 쭉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위상이 높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존재감이 좀 줄어든 해외 IT 업체들이 이제 특허를 매개로 해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좀 하는 이제 그런 징조가 좀 보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건인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굉장히 강공 모드로 삼성전자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본인 어떤 그 회사의 입지도 워낙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에릭슨의 소송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 대응을 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가면서 많은 업체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IT 시장에서 워낙 위상이 높아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받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현상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특허를 매개로 한 공격은 이 뭔가 모바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포화 상태로 접어들 때까지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 경쟁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원을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해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특허전은 상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수일 것 같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그 유연한 대처,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강공 대응만이 이제 능사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부품 사업과 세트 사업에서 이제 그 대응 기조 같은 경우도 좀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모바일 시장을 이제 사실은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 수년간 모바일 시장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 하드웨어를 제조를 하는 제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선두주자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분을 또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다이내믹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봐도 이제 모바일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수기를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펙 가지고 경쟁을 제품 간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삼성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애플은 지금 단일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그런 전략이 성숙화된 시장에서도 계속 유효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전략 때문에 지금 이제 얻는 이점들도 좀 있죠. 그래서 그 뭔가 그 규모의 경제,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업그레이드 주기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인이 어떤 지불을 하고 소유를 한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뭔가 그 가치가 좀 보존된다. 이제 그런 장점들도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기타 제조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차별화된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 특정 그 매니아층을 이제 항상 이제 가져가기 마련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입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교수님 주식하세요? 최근에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삼성, 뭐 연일 뭐 최고가를 경신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쪽에서 삼성이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시장의 많은 분들은 지금 삼성도 삼성이지만 또 LG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LG 어떻게 보십니까?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그 좋은 사인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플래그십 제품들은 이제 연이어서 좀 성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어떤 그 마케팅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그 삼성전자나 기타 다른 어떤 리딩 업체들 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구글의 그 레퍼런스 폰을 이제 또 이 뭔가 그 쉬핑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글로벌한 그 IT 시장에서 뭔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안착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애플과 삼성으로 양분된 모바일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의 아무래도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지속적인 그런 어떤 그 좋은 제품들 그리고 이제 마케팅적인 그런 어떤 그 노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야만 그런 효과가 누적 효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좋은 그 모습을 패턴을 유지를 한다면 분명히 존재감을 많이 드러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서울대학교 오정석 교수와 함께 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죠.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바일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13년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수험생들 지금 뭐 대선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하는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눈앞에 놓고 있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올해는 살지 않았습니다만 인생은 길고 세상은 넓습니다. 네, 지혜로운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